일단 한번 보죠. 여러분 이 해설 강의가 딱히 뭐 중요한 그런 의미보다는 이제 이번에 문제가 어땠으니까 향후 뭐 어떻게 좀 대비를 해야 될 건가. 자, 이것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의미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아니야. 그래도 이제 합격했다는 그런 소리도 이제 오늘 좀 들리고, 또 안 된 친구는 좀 아쉽게 또 안 된 친구도 있고, 충분히 될 만한 친구인데 국가가 개인과 시험을 안 봐가지고 좀 그런 친구도 있고, 참 여러 가지 이제 모습들이 있긴 한데, 일단 된 친구들이야 그에 따라서 준비해 가면 되지만, 그 좀 이렇게 아쉽게 좀 안 된 친구들, 또 이제 개인과는 우리가 이번에 시험이 없었으니까 그렇고, 지금부터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부터 혹 이제 아쉽게 지금 점수가 안 된 친구들은 전혀 그럴 필요가 없어. 1년에 한 번 있다면 잠깐 좀 우울해하고 뭐 그럴 어떤 시간 여유가 있긴 한데, 아유 1년에 시험이 2번이고 또 내일 모레 시험이야. 이거는 이 두 개의 시험은 그냥 같은 시험. 그러니까 작년에도 시험이 3번 있었지, 3번. 그리고 이번에도 또 한 번 뽑았고, 몇 개월 되지도 않았는데 또 뽑아 나갔지. 그러면 이제는 거의 없어. 합격을 나갈 친구들이 별로 없다고. 이제 조금 전에 한 친구 지금 4달 된 4달, 이번 4달 정도 됐는데 그 친구는 이번에 또 합격했고, 그래 없다고. 여러분 없다고. 이번 2차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그 주인공입니다. 바로 2차의 합격 영순위는 바로 여러분들. 자, 헛소리는 그만하고요. 일단은 보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열심히 하라는 말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 볼록이 해설 강의 하는 것도 잠깐 한번 봐봤거든요. 형법 보니까 그 양반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뭐 심판례가 이번에는 나오지 않았다. 근데 뭐 안 나온 적이 거의 없는데 근데 뭐 또 그런 말도 하더라. 뭐 그런 말은 거기서 전혀 생뚱맞던데. 뭐 왜 그런 말 했는지 모르겠지만, 뭐 자기가 전에 뭐 판례를 여러분 16개인가 이렇게 뭐 찍었는데 20개인가 했는데 16개가 다 나왔다. 뭐 자기 자랑이더만. 뭐 자기 자랑은 아니라고 하던데. 내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근데 생뚱맞게 거기서 왜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물어볼게. 왜 그런 말 했는지. 아니 그런 말이겠죠. 왜 그런지는 뭐 틀림없이 뭐 이야기할 만한 이야기였죠. 여러분 심판례가 나오지 않았다 해가지고 다음에 또 안 나올 거다. 에휴 그렇지는 절대로 않아요. 심판례가 그래도 형법이 더 많이 나오지 수성법이 더 많이 나오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우리 수성법이 형법보다 심판례가 많이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친구, 이런 친구가 있어요. 이번에 물론 합격을 했는데 합격 못했으면 나한테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공부도 잘해요. 수성법 특히 잘해요. 잘하는데 이 친구가 이번에 틀린 게 있어요. 틀린 게. 맨 마지막에 재심 이런 거 심판례 문제를 틀렸더라고요. 우리 가시는 이거 뭐 내가 확 뭐라 하려다가 일단은 그래도 이제 합격 점수를 맞으니까요. 내버려 뒀는데, 그래서 왜 뭐 심판례 다 했는데 왜 안 했노? 내가 했더니 일단은 형소법에서 심판례가 나올 거라고 생각 안 했다. 자기는 이 거시는 죽어오고 하는 기가. 그래서 이제 합격하고 나니까 내가 이제 좀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요. 그러면 안 돼, 여러분들. 수험생들은 그런 자세는 절대로 안 돼. 이번처럼 판례가 또 수성법은 월등히 많이 나왔고, 또 심판례는 15년도에 심판례는 너무 중요한 것이 많다고 오늘 이야기했잖아. 그리고 이번에는 꼭 보고 들어가야 된다고. 그래 그 1년 동안에 나온 심판례가 이렇게 6개 정도가 이렇게 출제가 되는 경우는 극히 좀 드물어. 근데 15년의 심판례는 되게 중요한 것들이 많아요. 그리고 향후도 15년 심판례는 충분히 중요한 것들이 많고 아직 안 나온 것도 많고 해서 계속 나올 거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판례 정리도 해두고, 이번에는 우리 수성법이 조문이 거의 한 5대5 정도. 많아봐야 이제 판례가 이제 6, 조문이 4. 전에는 우리 조문이 6이고 판례가 4가 나온 적도 있는데 이번에는 판례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속 가리라고 또 볼 수는 없어.
그러니까 이 조문이 언제든지 다시 오히려 비중이 더 높거나 대등하게 나올 가능성 다분히 있어서 우리 수송법은 우리 절차법이고 절차법은 다 마련돼 있어 법 조문에. 그러니까 절차를 알고 그리고 판례를 그에 견주어서 봐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제가 강의하는 대로만 하면 빠져나가지 않으니까 뭐 강의만 이렇게 쭉 기본 강의만 듣고 충분히 합격 점수가 다 나왔다고 다 맞았다고 한 친구들도 많고 하니까 그는 여러분이 충분히 신뢰할 수 있는 강의를 하니까 쭉 믿고 하라는 대로 쭉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나왔던 영역들을 보면 제가 늘상 뭐 1편에서는 한 문제 정도가 나온다라고 이야기했죠. 그 한 문제 나왔습니다. 그 한 문제도 맨 앞에 분석 그걸 봐. 한 문제도 나온다고 했고 그 한 문제가 나왔고 한 문제가 나온다면 딱 이 세 영역이라 했지. 향후 여러분이 대비해야 되는 것도 이 세 파트요. 뭔데? 헌법에 규정이 있는 형사 절차. 이거 아니면 적용 범위. 이번에 적용 범위가 나왔지. 적용 범위가 아니라면 적정 절차 신속한 재판에 관한 판례요. 판례. 헌법재판소 결정과 판례. 자, 이 세 부분을 가지고 돌려 출제한단 말이에요. 이번에 나왔기 때문에 2차에서 안 나올 수도 있어. 1편이 0.5문항이거든.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물론 나올 수 있으니까 이 세 개의 부분은 점검하고 있어야 돼. 근데 적용 범위가 나왔기 때문에 사실 솔직하게 내 개인적인 심적으로는 적용 범위를 연탄을 치기는 어려워. 그 다음에 2편으로 가면 이제 7 내지 8문제가 나온다고 했지. 그 7문제 그대로 나왔잖아. 귀신 같지 그냥. 왜 웃는데? 아니라고 웃는 거가. 내 그래 했잖아. 맞잖아. 그러니까 7문제. 거기에서 여러분 함정사가 나오지 않았는데 함정사가 2차에는 그래 놓을 가능성이 더 높대. 네, 고소죠. 고소는 여러분 A뿔이라 있잖아. 항상 한 문제 나와. 2차에서 놓을 가능성이 있어요. 높아요. 고소. 그 다음 임의사. 피해자 신분 중요하다 했잖아. 여기가 뭐 A급이에요. 여기 3문제 나왔고. 그 다음에 대인적 강제처분 안 넣을 수가 없지. 현행범위 체포는 박스형 문제로 나왔고. 그 다음 구속에서 한 문제. 접견교통권 적부심. 적부심에서 박스형 문제. 접견교통권 박스형 문제. 적부심에서 한 문제가 나왔는데요. 이 꺽쇠가 있는 것은 박스형 문제예요. 여러분 적부심이 작년부터 계속 연타를 치고 있거든. 그래서 2차에는 이제 적부심은 벗어나지 않을까 싶어. 이제 보석 쪽이 아주 유력하단 말이야. 보석. 접견교통권도 좀 벗어날 가능성이 있고 요거 근래 계속 나왔으니까. 자, 이렇게 출제됐습니다. 긴급체포나 이런 것들이 나오겠지. 2차에는 긴급체포 이런 것들을 잘해둬야 되고 또 영장실질심사 이런 것들을 2차에서는 특히 잘해둬야 돼. 그 다음 대물적 강제처분 박스형 문제로 한 문제 남았는데 나중에 문제 해설할 때 여러분 말씀드릴 건데요. 이 대물적 강제처분에 그 중요한 심판례가 하나 있는데 그게 원래 나는 한 문제로 놓을 줄 알았거든. 근데 박스형의 맨 마지막 번 지문으로 하나만 나왔더라. 그리고 2차에는 그거 내가 나중에 가서 해설할 때 말해줄 텐데 그것을 가지고 온전히 한 문제를 구성할 가능성이 다분히 있는 아주 중요한 판례가 하나 있어요. 예, 그리고 또 나중에 설명해 줄게. 일단은 이렇게 됐고 3편은 한 문제가 나온다 했지. 한 문제가 그 한 문제가 나온다 하면 공소시효라 했잖아. 공소시효 이게 제일 중요하다 했잖아. 공소시효. 그래서 3편에서 어느 한 파트를 본다면 시효를 봐야 돼. 시효를. 이번에 시효에 나왔어요. 시효에는 중요한 판례가 있어요. 15년도에 나온 신판례를 구성해가지고 이제 시험에 출제를 했지. 시효. 그 다음 4편은 8 내지 9문제가 나온다 했지. 이번에 9문제가 나왔네. 9문제. 자, 이 소송의 3주체 부분에서는 한 문제 나오게끔 돼 있어. 2문제도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변호인 부분에서 나왔고, 그럼 다음에는 뭐 거의 불을 뻗어 뻔해. 법원 아니면 피고인에서 나올 거라. 법원 아니면 피고인. 다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 공장 변경 여기서 나왔네. 공장 변경은 연탄을 칠 수도 있어요. 공소장 변경 박스형 문제로 나왔고 공판 준비 절차 A급이라 했잖아. 여기서 한 문제 나왔는데 너무 쉽지. 그 다음 증거사 피해자 진술권 오히려 이 부분이 좀 약했어 이번에. 그래 2차에서는 오히려 이쪽 부분이 조금 더 강화될 수 있어요. 증거조사에 관한 그런 내용들이. 그 다음 증거법이 원래는 통례적으로 한 3문제 정도 나오는데 이번에 증거법이 몇 문제 남았노? 5문제 반이 나왔어요. 5문제 반. 5문제가 나왔고 그 다음 종합형 문제에 지문 2개 나왔거든. 그러니까 5문제 반이 나왔어요. 증거법이 비중이 많이 높아졌어요. 여러분들. 이러다 보니까 특별 절차에 문제가 갈 수 있는 문제 수가 없어져 버렸지. 일단은 증거법이 더 중요한 A급이지. 엄격한 증명, 위법 수입 증거배 법칙, 피해자 신문조서, 전문 법칙이 나오잖아요. 그다음 탄핵 증거, 자백 보강 법칙 뭐 이런 것들이 출제됐지. 다 A급이지. 다 A급. 기판역에서 한 문제 남았고 그 다음에 상소 통칙에 나오지 않았어. 그럼 2차에는 상소 통칙 쪽에서 출제 가능성이 다분히 있어. 그 다음 재심. 재심에는 충분히 예상이 가능했던 것이 재심에는 전원합의체가 되게 많고 되게 중요해.
재심에서 출제가 되었습니다. 너무 전원합의체가 많아가지고 15년 판례를 정리하다 보면 재심에 관한 판례가 중요한 것들이 엄청 많아. 눈에 띄어. 그러니까 이게 출제가 안 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충분히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 했지. 특별 절차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2차는 특별 절차가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아. 그냥 적결 아니면 약식, 특히 적결에서 나올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준비를 해야 돼. 그 다음 증거사 및 증거동의, 여기에서 증거사 지문 2개, 증거동의 지문 2개 이렇게 해서 한 문제가 출제가 종합형 문제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총평 및 향후 수험 전략을 보면 조문 문제가 2문제, 온전한 조문 문제가, 판례 문제가 13문제, 조문과 판례를 결합형 문제가 5문제, 이론 문제는 한 문제도 없었고. 자, 옳은 것, 역시 옳은 것은 내가 6 내지 7문제 정도 나온다 했지. 옳은 문제, 옳은 거 고르란 문제, 틀린 거 고르란 문제가 월등히 많았고, 향후도 그래, 향후도. 그래서 어떤 지문에 오답을 걸 만한 위치 표현이 많지는 않아. 그래서 틀린 지문 고르란 문제가 월등히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문제 형식 박스형이 7문제나 나왔어요. 많이 나왔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실전 동영할 때는 한 박스를 7개 정도는 주거든. 어떤 때는 미친 척하고 8개도 줘. 이런 걸 대비하기 위해서. 투임식 이렇게 나오거든요. 3개가 나온 적도 있고 4개, 5, 6개, 4개에서 6개가 통례적인데 7개도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향후 우리 실전 동영이 들어가면 다시 한 6개, 7개 정도는 박스는 줄 거라. 그래서 대비를 해둬야 되고, 그 다음에 사지 선택형 문제가 13문제, 사례형 문제가 한 문제 나왔어요. 지문 분석을 해보면 총 83지문이 나왔는데 조문이 18개밖에 안 돼. 판례가 65개, 되게 압도적으로 많았지. 최신 판례가 6개, 15년도에 나온 판례를 가지고서 기준을 잡으면 6지문. 이론 지문은 하나도 나오지 않았고. 총평은 전체적인 문제 난이도는 중정도. 근데 수험 기간이 얼마 안 된 친구는 박스형에 약합니다. 그리고 신판례를 정리하지 않고 들어가요. 신판례를 정리할 시간 여유가 없으니까. 그래, 그런 친구들한테는 어려운 시험일 수밖에 없어. 어려운. 물론 뭐 공부 얼마 안 된 친구는 특히 어려운데 더군다나 박스형 문제가 많고, 그 다음 신판례가 들어가 있어서 처음 한 친구들한테 어렵고, 공부를 이렇게 한 친구들은 박스가 7개나 되지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 다 생소하지 않고 중요한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두 문제 빼고는 전부 다 맞출 수 있는 문제들이었고, 그래서 중정도로 평가가 됩니다. 7문제, 박스형 문제가 그 다음 15년 3차에 비해서 많이 늘었고, 신판례를 지문한 것이 6지문 정도 있어서 다소 난이도를 상승시키는 요인이 되었으리라 봐요. 합격은 점수는 85에서 90 정도로 예상이 되고, 그랬으면 여기 정도가 나와서 더 합격했어. 판례 비중이 높았던 시험이에요. 향후 판례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이루어져야 되고 2차 시험에서 고득 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판례 대비 틀리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셔야 돼요? 신판례를 이용하여 지문을 구성한 것이 6개나 됩니다. 따라서 2차 시험을 위해서 마지막 최종 정리할 때 신판례를 반드시 정리하고 시험장에 갈 수 있어야 돼. 그러나 자칫 판례만 중시해서 조문에 대한 이해 및 공부를 소홀히 한다면 절대로 수성법에서 고득점하기 어려워요. 자, 조문이 이해가 안 되면 판례를 읽어낼 수도 없어. 조문에 대한 해석이 판례니까. 그래서 수성법에 또 향후 그냥 출제 그 자체가 조문이 더 많이 될 수 있으니까 제가 강의하는 대로 여러분 쭉 따라오면 될 것 같아요. 제가 하라는 대로 하세요. 그냥. 그러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문제를 잠깐 볼게요. 자, 해설은 뭐 그렇게 길게 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1번에 형사소송법 적용 범위에 관한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이죠. 1번. 얘는 판례 문제입니다. 거기에 미합중국 국적을 가진 미합중국 군대 군속인 피고인이 범행 당시 10년 넘게 대한민국에 머물면서 한국인 아내와 결혼하여 가정을 마련하고 직장 생활을 하는 등 생활 근거지가 대한민국에 두고 있었던 경우, 이때는 미합중국 군대 군속에 관한 형사재판권 관련 조항이 적용될 수는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재판권이 적용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재판권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원에 재판권이 있다. 됐지? 2번 이거는 형법에서 하는 거잖아요. 외국인의 국외범. 우리 재판권이 없고요. 면책특권. 이 3번을 답을 찍으면 절대로 안 돼. 뭐 종합하여 판단한다 말 나오면 무조건 옳은 지문이잖아. 면책특권 대상. 그다음 4번에 여러분, 자, 우리 형사소송법은 시행부터 폐지시까지 적용이 되는데 중간에 법이 개정이 되면 어떻게 될 거냐? 우리 입법자들은 어떻게 취하고 있다고? 혼합주의. 개정법 시행 전까지는 국법, 개정법 시행 이후부터는 신법. 그래서 신국법이 섞여있는 혼합주의. 따라서 신법 시행을 이유로 국법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한 절차 효력을 부정하고 신법에 따라 다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허용이 돼? 안 돼? 안 된다. 이런 이야기 했죠. 자, 이번에 고소와 관련한 다음 설명 중에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게 뭐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1번에 이것도 너무 쉽잖아요. 이것도 판례 문제고. 참 1번 문제 있잖아요. 1번 문제는 여러분 이전에 나왔던 우리 경찰 기출 문제 그대로예요. 그냥 순서만 바꿨을 뿐이에요.
제가 적중 분석을 하거든요. 조만간에 그걸 올려놓을게요. 여기다 학원에 비치해놓을게요. 여러분 볼 수 있게끔. 기출문제집 어디에서 나왔는지 그걸 다 해가지고 우리 마지막 결정답 특강 어디에서 지문이 나왔는지를 다 비치해 둘 건데요. 그냥 우리 경찰 채용 기출문제 그대로예요. 참 무성의한 출제죠. 그러니까. 이쪽 지문 저쪽 지문 이렇게 보통 따와서 하나의 문제를 만드는데 그냥 경찰 문제 그대로를 갖다 옮겨놨어요. 그 다음에 지도 양심상 순서를 조금 바꿨습니다. 1번을 2번으로, 뭐 2번을 3번으로.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들이 쉬운지, 그리고 기출문제를 얼마나 우리 중요시해야 되는지 우리 알 수 있는 거죠. 2번 이것도 다 나왔던 거죠. 물론 심판례가 하나 들어가 있기는 하네요. 서면 아니면 서면과 구술로 다 할 수 있는 거죠. 고소는. 조서를 작성해야 되는데 독립적인 조서를 필요 없다. 얼마나 많이 했었습니까? 그 다음 2번이요. 2번. 자, 이게 심판례예요. 제가 다 했다요. 우리 알짜에 다 할 때도 했고요. 문제풀이 할 때도 했고. 그리고 심판례 정리할 때 다 했던 거잖아요. 되게 중요한 판례라고도 했고. 비친고죄로 고소를 했지만 검사가 친고죄를 구성하여 공소를 제기했답니다. 그리고 공장 변경 절차를 거쳐서 공사실이 비친고죄로 변경되지 아니하는 한 법원으로서는 친고죄에 대해 소송 조건이 되는 고소가 유효하게 존재하는지 직권조사법 심의해야 된다. 그래, 비친고죄로 고소를 했지만 친고죄로 기소했다는 겁니다. 가능합니다. 그럼 친고죄니까요. 소송 조건 구비 여부는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 판단하는 거 아닙니까? 해보니까 공범 1인에 대해서 고소가 취소됐습니다. 그럼 주관적 불가분에 의해서 다른 공범에 대해서 고소가 취소된 거죠. 따라서 법원은 공소기각 판결로 종결할 수밖에 없죠. 2번 맞죠? 그 다음에 3번에 우리 친고죄 공범은 한 놈이잖아요. 한 놈. 그래서 한 놈이라도 1심 판결이 선고되고 나면 그놈 고소 취소 못하니까 1심 진행 중에 있는 공범에 대해서도 고소 취소가 돼야 안 돼.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그 다음에 4번에 형사소송법 230조 제1항 규정에서 범인을 알게 된다는 것은 통상인 입장에서 보아 고소권자가 고소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범죄 사유가 범인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여기서 범죄 사유를 안다는 것은 미필적 인식이요. 이거 얼마나 많이 나왔던 형태예요. 그렇죠? 확정적 인식이 있음을 요한다. 여기에 오답 표현은요. 확정적 인식이 있음을 요하지 않는다. 그 다음 미필적 인식 있음을 요한다. 뭐 이렇게 오답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이건 뭐 틀릴래야 틀릴 수가 없어요. 자, 3번 문제. 피해자 신문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이것도 중급의 문제인데요. 수사기관이 피해자 진술을 영상 녹화하는 경우에 반드시 피해자 내지 변호인 동의. 아유, 이것도 막 지겹도록 봤죠. 지겹도록. 피해자의 경우는 사전 고지 아니에요. 자, 2번. 여러분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변호인 참여하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정당한 사유가 없는데 참여를 시키지 않았어. 그러면 그 피해자 신문조서는 증거를 써 못 써? 못 쓰는 거예요. 여러분. 증거능력이 부정되지니 증거능력 자체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나 증거능력 자체가 부정돼요. 그 다음 3번에 피해자와 동서간 신뢰관계 있는 자, 피해자를 대신해 진술한 부분이 조서에 기재되어 있다면 그 부분은 피해자의 진술을 기재한 것이 아니라 동서간 사람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에 해당하므로 그 사람에 대한 진술 조서로서의 증거능력 취득하기 위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한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맞죠? 맞죠? 그 다음에 4번에 검사 또는 사용하는 피해자 또는 변호인, 법정 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신청에 따라 변호인을 피해자와 접견하게 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피해자에 대한 신문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그렇지 않죠.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참여하게 하여야 합니다. 그래 여러분, 제가 이 높아심에 하는 말인데요. 제발 좀 삽질 좀 하지 마세요. 이상한 학원들이 막 문제 막 그래 하지 보면 그렇게 나오지는 않아요. 뭐 그 문제는 내가 보지 않아 잘 모르겠지만 그냥 여기 있는 거래. 뭐 이상한 놈들이 있어. 주름식들이 공부 안 해놓고 있으면 이상한 놈들이 시켜. 여러분들은 그런데 물들지 마세요. 그냥 우리 학원에서 하는 그대로 하면 돼. 제가 우리 학원처럼 문제를 많이 다루는 학원이 없어요. 우리 밑에 이거잼도 있고 뭐 딸기잼도 있고 뭐 다 있는데 이전에 담보도 있고 우리 밑에 있다고요. 우리 밑에. 아유 여러분 이 학원이 우리 대구 우리 학원이 가장 문제를 쌤들이 많이 만들어요. 많이 만들고 우리가 가장 문제를 많이 한다고요. 우리 5431 한번 생각해 봐라야. 이 학원보다 절대로 문제가 많은 학원 없어요. 다른 학원에서 이런 이야기 하면 절레절레 고개를 흔들어요. 그러니까 가장 많은 문제를 다뤄봐요. 우리가 아침마다 또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에 대한 감이든 뭐든 그리고 아주 그렇게는 안 나와요. 여러분 실제 시험이 나올 때는 우리 기출이 기본적으로 이전에는 거의 100% 기출 지문으로 깔았어요. 지금은 한 80 내지 한 70 내지 80 정도 깔아줘요. 그리고 심판례가 들어가고
심판에 그 개정 조문이 있으면 들어가고 이런 형태로 간단 말이죠. 물론 기존에 나왔던 기출 지문들 중에서 아주 빈도가 낮은 것도 들어가긴 해요. 근데 거의 대부분 다 기출 지문들이에요. 내가 기출 분석하면 나중에 이름 한번 보세요. 근데 그런 지문들로 여러분이 기출 문제 한번 풀어봤다 해서 끝이다. 그러면 벌써 다 맞았어야 돼요, 여러분들. 그리고 심판의 강의 딱 들었다면 다 맞았어야 된다고. 근데 기출 문제를 한번 풀었다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계속 그걸 돌려보고 게임기란 말이죠. 여러분 게임기는 한번 게임했다 해서 뭐 전부 다 그냥 뭐 실수 없이 다 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한번 가보면 그 다음에 실수 안 합니까? 그 다음에 또 게임하면 이전에 갔던 거밖에 또 못 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많이 안 가보면 못 하잖아요. 계속 해볼 때 조금 더 가고 조금 더 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게임기라 생각하고 계속 돌리셔야 돼요.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또 계속 연습하시고 그렇게 해서 가면 돼요. 그런데 이상한 뭐 잡스러운 그런 문제들 제발 좀 보지 마세요. 그리고 보지 말고 우리 학원에서 하는 것이 가장 여러분 신뢰감 있는 문제들이에요. 여러분 아닌지 가져가 보세요. 우리가 했던 것에서 벗어났는지. 그런 것도 여러분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좀 쉽게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왜 그리 힘들게 갑니까? 힘들게. 제발 그런 것 좀 하지 마세요. 하면 확 옆에 찢어버리세요. 취소. 자 보죠. 현행범인 또는 준행범인 체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기억번의 현행범인은 여러분 이것도 너무 쉽잖아요. 도망 또는 증거의 염려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있어야죠. 미연번의 실행 직후인자라는 것은 현행범 범죄 행위를 실행하여 끝마친 순간 또는 이에 아주 접착된 시간적 단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시간적으로 장소적으로 보아 체포를 당하는 자가 방금 범죄를 실행한 범인이라는 점에 관한 재정이 명백히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현행으로 볼 수 있다. 맞죠? 그다음 D급번에 그 현행범인 체포 경위 및 그에 관한 현행범인 체포서와 범죄사실 기재에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그것이 논리와 경험칙상 장소적 시간적 동의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라면 그 체포 행위가 공무집행 방해죄 요건인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 그렇죠. 다액 5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가료에 해당하는 죄의 현행범인에 대해서는 주거가 분명하지 않은 때에 한해서 현행범인을 체포할 수 있다. 주거 부정 맞죠, 그죠? 주거 부정. 영장 체포라면 이 하나여 하면 틀리겠죠, 그죠? 왜? 출석 불응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현행범인 체포니까요. 안 한다. 맞죠? 그다음 미연번에 이것도 여러분 우리 그 사인이 현행범인 체포했을 때 수사기관에 즉시 인도해야 돼요. 인도를 할 때 그 인도받은 사법경찰관리는 왜 현행범인 체포했는지 궁금하겠죠. 가까운 경찰관서에 동행함을 요구할 수 있잖아요. 없다 했으니까 틀리고. 그다음 5번 문제 구속에 관한 설명 중에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건 이것도 중급 문제입니다. 이것도 틀리면 안 돼요. 여러분 1번은 이 앞번에도 나왔던 거잖아요. 3차에도 3차입니까? 그때 나왔잖아요. 조사실로 구인할 수 있다. 구속영장 효력에 의해서 맞죠? 그죠? 이 앞번에는 체포영장 발받아 이렇게 나왔는데 구속영장 맞죠? 자 이번에 우리 4호고지 있잖아요. 오늘 됐는데 기본 강의에서 4호고지 뭔데? 공사실 요지 변호인 선임할 수 있음. 이것은 하지 않아도 그 영장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라고 했죠. 그 다음 3번요. 여러분 이거는 구금장소를 임의적으로 집행기간이 바꾸면 돼야 안 돼? 안 돼요. 영장에는 인치 구금장소가 적혀져 있는데 이것을 집행기간이 임의적으로 변경하면 안 됩니다. 다툴 방법도 말해보세요. 임의적으로 변경했을 때 준항고. 자 4번요. 여러분 우리 구인은요 구속의 일종인데 특정 장소에 인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구금 필요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구금인데요. 구인인데 구인의 시간 한계가 몇 시간이라고요? 구인의 시간 한계는 24시간입니다. 구인을 해서 유치를 할 수도 있거든요. 가까운 경찰관서에 유치는 몇 시간까지? 24시간이요. 구인의 시간 한계가 24시간이니까 이를 통한 유치 또한 24시간. 그래서 우리 구인의 이사가 있는데 하나같이 유치한 이사들이다. 구인 이사, 유치 이사 이렇게 해서 기억을 해두라 했죠. 그럼 두 개를 잡아낼 수 있습니다. 방금 이 지문 구인은 24시간이라는 것. 그 24시간 내에 구금의 필요가 없다면 석방해야 된다는 이 지문 한 개도 잡아낼 수 있고 또 구인을 해서 유치를 이전에 48로 출제했거든. 48이 아니고 24시간. 그래 구인의 이사, 유치한 이사들 이렇게 해서 여러분 두 개 지문을 앞으로 향후 출제된다 하더라도 잡아낼 수 있도록 하세요. 6번에 이것도 중급이야. 이건 박스니까 중상정도 될 수 있겠네. 접견교통권 틀린 것은 기억번에 이건 너무 많이 했잖아. 그지? 수사기관이 지정한 의무관의 참여를 요구하는 것이 수정권 침해인가? 아니다. 그 다음 니언번에 이거는 마치 그지? 준항고. 우리 수사기관의 처분에 대한 불복 방법이 준항고인데 수사기관의 어떤 처분? 구금 압수물의 함부, 변호인 참여. 그래서 구수한 변호 이렇게 이야기했죠. 이 준항고 아닙니까? D급반 변호인의 직권교통권은 법령에 한 제한이 없는 한 수사기관의 처분이나 법원의 결정으로 제한할 수 없다. 맞죠? 우리 변호인 직권교통권은 법령으로는 제한이 돼. 그러나 법원의 결정 수사기관 처분은 안 되지. 그 다음 D열번에 이것도 너무 쉽잖아요. 우리 비변호인 도망이나 증거인멸에 염려가 있으면 비변호인과 직권교통권을 제한할 수 있죠. 단 접견을 금하고
그다음 자 주고받는 물건을 수수를 금지하고 검열하고 압수를 할 수 있지만 의류, 양식, 의료품의 수수를 금지 압수할 수는 있어 없어? 없죠. 그다음 7번 문제. 이건 중하예요. 적부심. 1번에 도망, 재정, 인멸, 동일 범죄의 재차 체포하지 못한다. 이걸 맞잖아. 자 2번은 체포적 적부심 청구에 대한 기각 결정에 대해서는 3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다. 어때? 3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다. 아이 틀리죠 여러분. 3일의 항고는 어디에서 나와야 돼? 그렇죠. 우리 증거보전 청구 기각 결정에 대해서 3일의 항고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다음에 3번에 법원이 수환개설이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결정은 검찰청에 반환된 때까지는 이때는 205조 적용에 있어서 그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접수부터 반환까지는 체포구속기간에 들어가지 않죠. 자 4번에 구속적부심사 절차에서 피구속자 변호인을 맡은 변호인은 수사기록 중 고소장과 피해자 신문조서 열람 등사할 권리가 있다. 이건 우리 뭐 하잖아요. 우리 원래 수사관계 서류는 열람 등사가 안 됩니다. 원래 원칙은 안 돼요. 왜? 수사는 수사기관이 수사의 주체고 피해자는 수사의 객체니까요. 객체가 어떻게 주체한테 보여달라고 해요. 그런데 보여달라고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있죠. 여러분 구속적부심에 변호인은 고소장하고 피해자 신문조서 열람 등사 권리가 있다는 헌재 결정이 있었고 이를 이어받아서 2006년 규칙 개정 시에 우리 영장실질심사나 체포구속 적부심 단계에 지방법원에 들어와 있는 구속영장 청구서, 이에 첨부된 고소장, 고발장, 피해자 진술을 기재한 서류, 피해자 제출한 서류를 열람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우리 수사에 관한 이야기고요. 공소가 제기되면 이제 증거 개시 뒤에 가면 나옵니다. 문제 증거 개시 있고 그다음 이제 1회 공판이 열리면 그때 수법원에 증거들이 들어와 있는데 이때 35조를 통해서 열람 등사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쭉 흐름이 안 있지 않나요? 그다음 8번 문제요. 8번 문제. 압수수색에 관한 설명이 틀린 것은 기억번호 맞죠? 이거 너무 쉽잖아요. 자, 니은번. 여러분 소유 소지 보관자가 아닌자가 임의로 제출한 것은 영장 없이 압수하면 안 돼요. D급번에 여러분 관리 책임자에게 제시해도 압수할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자에게 별도로 제시해야죠. 개별 제시잖아요. D열번. 여러분 공소되기 후에는 수소법원이 강제처분 권한을 가져요. 지방은 판사에게 청구해서 발받은 영장을 가지고 압수하면 안 되죠. 유죄 증거로 삼을 수 없습니다. 자, 미연번이 심판되고 나중에는 이것을 가지고 온전히 한 문제를 만들 거예요. 여러분 그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에 있어서 저장 매체 자체를 외부로 반출하거나 하드카피, 이미 등 형태로 복제본을 만들어서 외부에서 저장 매체에 대한 복제본에 대해서 압수수색이 허용되는 예외된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도 혐의 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 이외에 이와 무관한 전자정보를 탐색, 복제, 출력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이 법안 압수수색에 해당하므로 허용될 수 없습니다. 무관한 전자정보가 등장을 하면요. 탐색을 더 이상 하면 안 돼. 탐색을 멈추고 별도 영장을 발받아서 압수수색을 해야 된단 말이죠. 됐죠? 그 다음 9번 공소시효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이 뭐냐? 1번에 공소시효를 정지, 연장, 배제하는 내용의 특례 조항을 신설하면서 소급 적용에 관한 명시인 경과구조를 두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조항을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볼 것인지에 대하여는 이를 해결할 보편타당한 일반적인 원칙이 존재한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조금 어려운 지문일 수도 있어요. 보편타당한 일반 원칙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이런 지문 나오면 바로 건너뛰고 다음 지문으로 내려갈 수 있는 그게 필요해. 여러분 수험생이 모든 지문을 다 알아야 절대로 풀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또 그런 걸 기대하지 마. 여러분 어떤 시험이든 어떤 과목이든 어떤 시험이든 여러분이 모두 아는 지문에서 승부를 건다. 에이 절대 그렇지 않아. 그거는 실력 있는 사람들의 그런 모습들이 절대로 아니여. 절대로 그렇지 않아. 여러분이 강사도 아니고 그렇지는 않아. 모르는 지문은 빨리 넘어가. 공소시효 정지를 위해서는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있을 것을 요구한다. 여기서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은 국외체류 유일한 목적으로 되는 것에 한정된다. 한정되지 않지. 그 다음 3번에 자, 이건 되게 중요한 판례라고 했잖아요. 신판례인데 여러분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도피한 것은 우리나라에서 범죄를 범하고 외국으로 나간 경우 이런 경우를 의미하는 것 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범죄를 범하고 외국에 그대로 체류하는 것도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체류한 것으로 봅니다. 우리 판례가. 되게 중요하다 했잖아요. 포함되지 않는다 했기 때문에 틀리고. 그 다음 또 4번도 신판례인데 중요하잖아요. 자, A죄, B죄 두 개가 있는데 A죄는 처벌될 거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어요. 근데 B죄는 인지하고 있지 않단 말이죠. 근데 외국에 나갔어. 그러면 A죄는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도피한 것으로 봐. 시효는 멈춰요. 근데 B죄는 전혀 인지도 못하고 있는 B죄는 시효가 정지되지는 않습니다. 답 4번이네요. 쉽게 나오잖아요. 그 다음 10번. 형사법상 공장 변경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기억번에. 이거는 상급의 문제라고 볼 수 있겠지.
기억번은 맞죠, 그죠? 맞고 니은번요. 니은번 공장 변경 절차 없이도 법원이 심리 판단할 수 있는 죄가 여러 개가 아니라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인 경우에 법원으로서는 그중 하나를 임의로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검사에게 성명을 구해서 공장을 보완하게 한 다음 이에 따라 심리 판단해야 합니다. 그다음 D급번 공사실 직용법조 추가 처리 변경 허가에 관한 결정은 판결 전 소송 절차에 관한 결정을 할 것이므로 그 결정을 함에 있어서 저지른 위법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한하여 그 판결에 대해서 상소를 하여 다툼으로써 불복하는 외에는 당사가 이에 대해서 독립하여 상소할 수는 없다. 그렇죠? 그 다음 D열번에 검사가 단순 사기의 공사실에 형법 3, 4, 7조 1항을 적용하여 기소한 경우에 비록 상습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공장 변경 없이 법원이 상습 사기로 인정하여 그렇지 단순 사기는 상습 사기 달라졌죠. 공장 변경해야죠. 그 다음에 사실 역시를 허위 사실로 바꿨습니다. 달라졌고 늘어났죠. 공장 변경해야죠. 반대 허위 사실 역시 명예훼손죄를 사실 역시 명예훼손으로 가면 줄어들었으니까 축소 사실 인정 공장 매일 필요 없겠죠. 그런데 사실 역시에서 허위 사실로 갔으니까 늘어났죠. 필요하죠. 미안 맞아요. 그 다음 밑에 11번이요. 이거는 중상 정도 박스형이니까요. 기억번에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사에게 공소적이 된 사건에 관한 서류 또는 물건의 목록 열람능사 서면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으며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도 열람능사 서면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없죠. 변호인이 있으면 열람밖에 안 돼요. 그 다음 니은번에 목록에 대해서 열람능사를 거부할 수 없다. 당연하죠. 그 다음 기억번 특수매체 포함하죠. 맞고 리얼번 7일 지치 없이죠. 서면 또는 구두 서면이죠. 이거는 이전에 나왔던 그대로예요. 여러분 위에 것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 12번 자 공판 준비 절차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거. 자 이거는 중하 정도입니다. 중하 정도. 여러분 1번이요. 자 필요하다면 피고인 소환할 수 있습니다. 준비 절차에 소환이 없는 경우에도 출석할 수 있다 있죠. 그 다음 2번에 비공개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공판 준비 절차 공판 준비길 공개 재판 준비하는 날이에요. 공개 재판이요. 공개 재판 준비하라니까 원칙 공개죠. 준비도 공개예요. 공판기일도 원칙 공개고 물론 예외적으로 비공개 가능하죠. 공개 비공개는 딱 4개예요. 4개. 여러분 영장실질심사 그 다음에요 기소관계 절차 이거는 공소 이전이니까 비공개 그 다음에요 공판준비길 그 다음 공판길 뭔데 공개죠. 공개 그죠? 그 다음 2번 답이 나왔고요. 이제 3번에 1회 공판길 후에도 붙일 수 있잖아요. 맞고 4번에 공판준비길에 신청하지 못한 증거는 중대한 과실 없이 공판준비길에 제출하지 못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를 소명한 때에는 공판길에 신청할 수 있다. 맞죠? 자 13번 증거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이 뭐냐. 자 1번이요. 1번 여러분 증거 동의는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만 언제까지만요? 증거조사 완료되기 전까지. 증거조사 완료되고 나면 더 이상 철회 취소를 못합니다. 증거는 여건 상실되지 않아요. 상실된다 틀려요. 그 다음 2번에 피고인이 철회한 증인을 법원이 직권신문하고 이를 채정하더라도 이 법이 아니다. 맞죠? 그죠? 이건 늘상 했던 거잖아요. 피고인이 증인신문을 신청했다가 철회했어. 근데 법원이 직권으로 증인신문할 수도 있지. 이제 3번 피고인이 출석한 공판기일에 증거람이 부득이한다는 의견이 진술된 경우에 이것도 최근에 다 했던 거잖아요. 나왔고 그런데 그 다음 기일에 피고인은 나오지 않고 변호인만 나왔습니다. 변호인이 증거상에 동의해요. 동의가 이렇게 생깁니까? 생기지 않죠. 변호인도 동의할 수 있는데 피고인의 명시하는 사유에 반할 수는 있어 없어? 없죠. 너무 쉽죠. 이제 4번에 증거물인 서면요. 이거 얼마나 쉬워요. 여러분 증거물인 서면은 증거물이니까 제시하고요. 서면이니까 낭독, 고지, 열람 이런 방법으로 조사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 14번에 이거는 엄격한 증명, 자유로운 증명 이런 이따위로 놓으면요 이거 박스도 아니고 그죠? 박스도 아니고 이거 짜증납니다 정말. 앞으로 이런 거 안 냈으면 좋겠어요. 그죠? 좀 박스를 좀 내가지고 안에 한 7개가 먹어 한 치어 키역 티어 피어 티어 정도 이렇게 막 미안합니다. 여러분 내가 짜증나시겠네요. 자 피고인의 검찰 진술의 임의성 임자 아닙니까? 자유로운 증명이요. 수동부적 사실이니까 고소 수동부적 사실이죠. 자유로운 증명 특실 상태 자유로운 증명이요. 공모나 모의는 주관적 요소니까 엄격한 증명입니다. 자 위법 수입 증거 배제법칙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자 1번에 이것도 중요해요. 너무 쉽죠. 여러분 우리 긴급 체포
현장에서 또는 긴급 체포된 자가 소유 소지 보관한 물건에 대해서 영장 없이 압수수색 검증이 가능하다. 그죠? 체포구속 현장에서 압수수색 검증 또는 긴급 체포된 자가 소유 소지 보관한 물건에 대해서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을 때 24시간까지 압수수색 검증이 가능해요. 영장 없이. 근데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다면 지체 없이 압수수색 영장을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 영장을 청구해야 되지. 그지? 발부받지 못하면 발환해야 돼. 근데 발환하지 않고 가지고 있어. 그 영장주 위반이니까 위법 수입 증거예요. 피고인이 증거사항에 동의해도 증거로 쓸 수 없지. 이수정은 동의 대상이 안 되잖아요. 이번에 수사기관이 영장 또는 감정처분의 가장을 발부받지 않은 채 피해자의 동의 없이 혈액을 채취하고 사회도 영장을 발부받지 않았다. 이 증거로 못 쓰지. 그 다음에 3번 너무 쉽잖아요. 우리 대화 전화통화 당사 일방의 비밀 녹음은 전화통화 당사 일방의 비밀 녹음은 위수정의가 아니죠. 4번이요. 4번 여러분 갑의 공직선거 위반 범행을 영장 범죄 사실로 하여 발받은 영장을 가지고서 을병사에 대화 녹음된 녹음 파일을 압수했어. 그러면 을병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실을 발견한 이 경우에 자 을병에 대한 증거로 쓸 수 있는가? 없죠. 그다음 16번이요. 이 판례사안입니다. 이것도 상급 정도로 볼 수 있겠네요. 여러분들 박스니까. 기억번 너무 쉬워요. 여러분들. 당해 피고인과 공범 관계에 있는 공동편에 대한 검사위에 써야 작성 피해자 신문조서. 여러분 검사위에 써야 하는 사경입니다. 사경이 작성한 피해자 신문조서는 전부 다 3일 1조 배탕 사망 자기 것이든 공범 것이든 3일 1조 사망. 따라서 사망은 뭔데? 적법한 절차 방식에 따라 작성한 서류로서 당해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내용 인정.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리 공범자 공동 피고인이 내용 인정 또는 진정 성립 내용 인정을 해도 당해 피고인이 내용 부인하면 증거로 쓸 수 없죠. 맞고 그다음 니언번이요. 내용 인정은 뭔데? 내용 인정은 진술한 대로 기재가 되어 있다는 것은 뭔데? 진술한 대로 써야하는 내가 진술한 대로 써야하니 조서를 작성했다. 이건 뭔데? 실질적 진정 성립. 내용 인정은 뭔데요? 이 기재 내용이 진실이다. 이게 뭔데요? 이게 내용 인정이에요. 그죠? 실제 사실과 부합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의미하는 거죠. 그다음 D급번 피고인이 그 진술을 기재한 검사학성 피해자 신문조서 중 일부에 관해서만 실적 진술을 인정했대요. 그러면 그 일부에 대해서만 증거는 인정되는 겁니다. 부정하여야 한다. 전체를 틀렸죠. D열번에 피해자의 진술을 녹취 내지 기재한 서류 또는 문서가 수사기관에서의 조사 과정에 작성된 것이라면 그것이 진술조서, 자술서, 진술서 형식을 취해도 피해자 신문조서로 봐야 되죠. 피해자 신문을 달리 볼 수는 없다. 맞죠? 서류는 타이틀대로 가는 게 아니고 그 내용에 따라서 그지? 내용에 따라서 아무리 책 표지가 진술서라 돼 있어도 그 안에 담겨있는 내용이 피해자 신문의 내용이면 이 피해자 신문 조서죠. 아무리 책 표지가 형법으로 돼 있어봐 그 안에 담겨있는 내용이 형사소송법이 형사소송법 책이지. 그 다음 17번 탄핵 증거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1번에 검사가 유죄의 자료를 제출한 사법경찰 작성 피고인에 대한 피해자 신문 조서는 내용을 부인하는 이상 증거는 없지. 그런데 자, 증거는 없기 때문에 범죄 사실, 간접 사실 인정의 증거로서 안 돼. 그런데 피고인 진술의 증명력을 다운시키는 탄핵 증거로 쓸 수 있어 없어? 있지. 탄핵하기 위한 반대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맞고. 2번. 탄핵 증거는 범죄 사실 인정하는 증거 아니므로 엄격한 증거 능력도, 엄격한 증거 조사도 그칠 필요 없지. 그런데 탄핵 증거로서의 증거 조사는 해야 된다. 필요 없다. 틀려. 너무 쉬워. 탄핵 증거 제출에 있어서 상대방에게 이에 대한 공격 방어 수단을 강구할 기회를 사전에 부여해야 한다는 점에서 그 증거와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과의 관계 및 입증지 등을 미리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할 것이므로 증명력을 다투고자 하는 증거의 어느 부분에 의해서 진술의 어느 부분을 다투려고 한다는 것을 사전에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 그렇죠. 알려줘야지. 그때 탄핵 증거의 경우에도 증명력 다운되는 것을 막을 거 아니냐. 4번. 탄핵 증거는 범죄 사실 인정하는 증거 아니어서 엄격한 증거 능력을 요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그렇죠? 18번요. 이게 좀 엉성한 문제야. 보기의 사례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갑과 을은 공동으로 공원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병에 손목시를 절취하려는 공사실 기소하여 공동피고인 재판을 받고 있다. 공판에서 갑은 자백하고 을은 부인하고 있다. 갑은 자백하고 을은 부인하고 있다. 갑은 자백하고 자 을은 부인하고 있다. 부인하고 있다. 자 이렇대요. 자 1번에 피고인의 자백에는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포함되지 않는다. 그렇죠. 피고인의 자백에는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포함되지 않는다. 맞아요. 자 2번에 을의 진술은 갑에 대한 범죄를 인정하는 있어서 증거로 쓸 수 있다. 자 이 문제가요. 보기 설문이 없으면 오히려 더 깔끔한데 이 사례가 있고 보세요. 을은 부인하고 있는데 이것을 갑의 문제 증거로 쓸 수 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인하고 있는데 뭔 증거로 쓸까? 근데 원래 이 판례 사안을 보면요. 갑이 자백을, 자, 을이 자백을 해요. 을이 자백을 해. 을이 자백을 하니까 이 자백 진술을 갑의 문제에 증거로 쓰는 거. 나는 갑과 범죄를 범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렇게 증거로 가지고 들어오는 거. 이거는 가능하죠. 그죠? 그런데 부인하고 있는데 이렇게 가지고 들어온다? 좀 이상하지 않나 말이죠. 원래 판례 사안은 요놈이 자백했던 사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들어오는 것은 너무 맞아요. 근데 지금 스토리를 어떻게 줬어? 사례를. 을은 부인한다라고 줬단 말이죠. 그런데 이걸 가지고 들어온다는 게 좀 이상하지 않나. 그런데 이거는 제가 복수자 인정될 가능성은 좀 약하다라고 했죠. 약하다. 왜 그러냐면 이거는 이렇게 갈 수 있거든, 여러분들. 요놈이 부인해도 이렇게 갈 수 있어요. 부인해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요놈은 내 범죄 뭐 했다 자백해요. 요놈은 이제 부인해. 난 안 했습니다. 하는데 딱 보니까 안 했다라고 하는 말이 뻥이야. 딱 보니까 안 했다라고 부인하는데 말이 이쪽 앞뒤가 안 맞고 막 그래. 그러면 오히려 그 말이 이런 범죄 범했구나 라는 심정을 형성할 수 있어 없어? 있나 없나? 있지. 자, 요놈은 했다고 요놈은 안 했다고 하면 누구 말을 믿을지는 법관의 마음, 자의심정이지. 그러니까 요놈은 안 했다고 하지만 요놈은 했다라고 하고 했다는 말이 충분히 심정이 가고 안 했다는 말 그 자체가 오히려 더 너무 모순점이 많고 오히려 이 말 들어보니까 이거 정말 했구나 라는 심정이 갈 수도 있겠지. 그러면 이자의 진술이 대래 안 했다고 하는 진술이 요놈의 범죄를 입증하는 증거로도 될 수 있겠어 없겠어? 있어. 그래서 이 지문은 틀렸다고 보기는 어려워. 그런데 오통 아유. 근데 문제는 좀 있기는 해. 이건 원래 판례 사안은 을이 자백했던 사안이라서 이렇게 가는 게 더 옳아. 그런데 이렇게 가도 이걸 틀렸다고 하기는 좀 어려워. 그래서 이대로 이제 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3번에 위 이항의 경우에 그에 대한 보강 증거 여부는 법관의 자유심정에 맡긴다. 그렇지. 요놈이 자백했으니까 보강 증거 필요하겠지. 보강 증거 여부는 법관의 자유심정에 맡긴다. 이 부인하는 이 진술 이런 것들 하여튼 보강 증거 되는가 안 되는가 이런 것들은 법관이 자유롭게 판단하겠지. 갑이 범행을 자백하는 것을 들었다는 증의 진술 내용은 형사소송법 310조 피고의 자백에 포함되지 아니하나 이런 피고의 자백에 보강제가 될 수 있다. 없지 여러분들. 왜? 자백으로 보강이 돼? 안 돼? 안 되죠. 늘 사겠던 거잖아요 여러분. 자백하는 것을 들었다는 증의 진술 내용은 결국 증의 진술 내용은 피고인의 갑의 자백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자백으로 보강 못하잖아요. 독립증거이 되잖아요. 다음 19번에 재판의 효력에 대한 다음 설명 중에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이 뭐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재판의 효력. 자, 1번에 범칙 행위와 같은 시간, 장소에서 이루어진 행위라 하더라도 동일성을 벗어난 형사범죄에 대해서는 기판력이 1사부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맞죠? 2번에 외국에서 형사처벌에 관한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건 확정 판결이 아니에요. 기판력 없죠. 그 다음 검사의 무기소처분. 너무 쉽잖아요 여러분. 검사의 무기소처분에 1사부의 효력 기판력이 없잖아요. 공소를 제기할 수 있죠. 그 다음 4번. 이거는 정말 또 웃깁니다. 이것도 출제된 지문이에요. 여러분 경관부에 나왔던 것인데 우리 기출문제집에 다 있어요. 행행법상의 징벌은 여러분 우리 구치소에 또는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자가 다른 어떤 동료 수용자를 갖다 괴롭히거나 하면 징벌실에 징벌하고 하잖아요. 독방 수용하고 그렇잖아요. 이 징벌이라는 것이 범죄입니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그 징벌은 형법 법령에 위반한 행위에 대한 형사 책임과 그 목적 성격을 달리하는 것입니다. 이 징벌실에 징벌하는 것은. 그래 징벌실에 한번 징벌이 되었다 해서 그것을 다시 기소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 하는데요. 그 징벌은 형법 법령에 위반한 행위에 대한 형사 책임과 그 목적 성격을 달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징벌을 받은 뒤에 형사처벌을 하는 것이 1사부의 원칙에 반하는 것은 아니에요. 바라는 것이다. 틀리죠. 그러니까 이거는요. 그 목적 성격을 달리하는 것이 뭐로? 이렇게 갔잖아요. 그리고 달리하는 것이다. 그런데 바란다. 이 문장 자체가 이상합니다. 나는. 그럼 이게 좀 더 헷갈리게 내려고 하면 형법법령에 행위한 가난치 행사의 그 목적 성질을 같이 하는 것이 뭐로? 달리하는 것이 뭐로? 아니고 같이 하는 것이 뭐로? 1사부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이렇게 가면 그나마 문장을 꼬아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앞부분에 판례 문장 그대로 가고 맨 뒤만 이렇게 바꿔주는 거 좀 엉성하지 않나요? 형사 책임과 그 목적 성격을 달리하는 것이니까 형사처벌하는 것은 1사부의 원칙에 반하지 않겠죠? 그렇잖아요. 좀 지문이 좀 엉성해요. 반한다. 틀리죠. 일단 틀리는 건 맞아요. 20번에 재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이건 뭐 재심 심판을 보지 않았다면 어려웠겠죠. 특별사면으로 형선고 효력이 상실된 유죄 확정 판결도 유죄 확정 판결에 해당하여 재심 청구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전원합의체라 했잖아요. 되게 중요하다 했고 했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이것도 틀릴 수가 없습니다. 아니 문제풀이 알짜한테 다 했고요. 알짜한테 알짜 문제집에 다 했고요. 그다음 심판할 때 다 했고요. 중요하다 했고요. 어떤 강사는 틀리라고 냈대요. 뭘 틀리라고 내? 내가 다 해줬는데. 집단에는 틀리라 하라고 뭐 냈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충분히 그런 거 다 대비해가 시험장에 들어가거든요. 이 틀리면 안 돼. 그러니까 심판 같은 거 꼭 정리하게 들어가, 여러분. 그게 뭐 안일하게 우리 들어가지 말고 인쇄를 걸고 하는 일인데. 그다음 니은번에 특별사면으로 형선고 효력이 상실된 유죄 확정 판결에 대하여 재심 개시 결정이 이루어져 재심 심판법원이 신고에 따라 다시 심판한 결과 무죄를 인정되는 경우라면 무죄를 선고해야 하겠지만 그와 달리 유죄를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심 심판법원으로서는 피고인에 대해서 다시 형을 선고한다는 주문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자, 여러분, 다시 형을 선고한다는 주문 아니죠. 여러분, 형 선고 자체의 효력이 소멸된 특별사면이 있었어요. 재심 가능하다는 거, 재심 가능하다. 이전에 재심 안 된다고 했어요. 근데 지금 재심 가능하다고 전원합의체 입장을 바꿨죠. 재심 가능합니다. 재심을 청구했어요. 그런데 우리 면소 판결 사유는 뭔데요? 사면인데 이 사면은 어떤 사면만? 일반 사면만 면소죠. 그리고 이건 특별 사면이니까 실체 심리를 해야 돼요. 면소하면 안 돼요. 실체 심리를 했는데 무죄라면 그냥 무죄라고 때리면 되는데 이게 유죄예요. 범죄 보였어요. 그러면 여기서 형을 선고해버리면 어떤 문제 생겨요? 일사부재의 원칙에 반합니다. 우리 재심을 청구했을 때 이익재심만 인정되고 이익재심만 인정되고 일사부재리 말고요. 불이익변경은 죄송합니다.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반한단 말이죠. 유죄인데 다시 심리해보니까 유죄는 맞아요. 근데 지금 형 선고 자체의 효력이 소멸된 특별사면이 있었죠. 여기서 형을 선고해버리면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반한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형을 선고하지 아니한다는 주문을 선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형을 선고하는 게 아니고요. 선고하면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반해요. 형을 선고하지 아니한다는 주문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D급번에 형사소법 420조 7호 재심사 여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사경관 등이 범한 직무에 관한데 이거 우리 전에 채용시험에 나왔던 거잖아요. 사건의 실체에 관계된 직무일 필요는 없다라고 했죠. 그다음 D열번에 이것도 너무 중요하다 했잖아요. 여러분, 재심을 청구했는데 재심 청구인이 재심 개시 결정이 떨어지기 전에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면 다른 재심 청구권자가 그 청구인 지위를 승계하는 거냐? 아니라고요. 승계한다는 법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재심 청구 절차는 종료됩니다. 그러면 억울해서 어떻게 하냐? 억울하지 않아요. 다른 재심 청구권자가 다시 재심을 청구하면 되죠. 그럼 너 죽으면 어떻게 하냐? 종료돼요. 또 청구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가는 겁니다. 됐죠? 이렇게 해서 해설을 다 마치고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냥 하라는 대로 하세요. 하라는 대로. 지금은 제발요. 제발 다른 거 하지 마시고요. 기본 하세요. 기본. 그게 실강이면 더 좋고요. 인강이라도 와가지고 그냥 기본 한번 탄탄히 하세요. 그냥 수업 시간에 듣고 이해하고 암기 안 해도 돼. 그냥 한번 들어보는 것만 해도 다 돼. 지금은 운동도 하고 그 다음에 5, 6월 가면 다시 판례도 하고 우리 핵심 요약 그거 할 때 이순환의 기출문제집 할 거야. 그 다음 저녁에는 우리 그 핵심 요약 정리할 거고 그때 심판례도 다 반영해서 추록 나눠주고 할 거야. 이렇게 한번 정리하고 이순환의 기출문제집 풀고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알짜 그대로 가. 그리고 동영 그대로 가서 마무리제 시험장 들어가면 제일 실수가 없어. 실수가. 그렇게 해서 2차는 꼭 여러분들 것이 되기 바랍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